사실 그 조병화 그 문학관을 제가 편원문학상을 받았을 때가 2012년인가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정과리 그 선생님이 그 수상하셨을 때 오고 이번이 처음인데, 이렇게 문학관이 조용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코로나 영향도 있지만, 근데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오늘 제가 발표하는 이 그 조병화 그 시세계와 너무 잘 맞는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발표하고자 하는 얘기는 조병화 씨의 그 고독의 문제를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이야기해보자. 왜 제가 이런 그 테마를 잡게 됐냐면, 물론 편음 선생께서도 직접 당신은 고독과 허무의 시인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조병화 씨에 드러난 어떤 고독의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쓴 논문이 없더라고요. 글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편음 이 조병화 문학관에서 발표를 해달라고 했을 때, 이 조병화 전집 저한테 있는 게 6권이거든요. 그 6권을 정말 제가 한번 다 봤어요. 보면서 1권서부터 고독과 관련된 시들은 이제 이렇게 그 포스트잇을 끼워 놓고 나서 다시 이제 그 포스트잇 끼워 놓은 것만 가지고 다시 이제 프린트를 해서 조병화 씨에 나타난 고독이 과연 어떤 것이냐, 거기에 대한 이제 나름대로 제 이제 생각들을 정리했고, 그것들을 오늘 와서 이제 그 발표를 하게 되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독과 허무의 시인이다라고 명명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이제 깊이 있는 논의가 없었던 거는, 제 생각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시인들이 다 고독한 거 아니냐, 그리고 허무한 거 아니냐, 그거 가지고 또 다른 이야기가 뭐가 필요하냐. 그러니까 시인의 기본적인 전제가 고독과 허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논의 자체를 망각을 한 게 아닌가.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별다른 의미 부여를 하지 않은 데서 이게 발생한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조병화 씨 집 53권이죠. 그 53권을 다 제가 검토를 하고 내린 결론은 뭐냐면, 조병화 그 시인은 고독에 대해서 굉장히 그 강한 자의식을 지닌 시인이다. 근데 그 자의식이라고 하는 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실존적인 삶에서 얻어진 자의식일 수 있고, 또 하나는 그 실존적인 삶을 벗어난 어떤 본질적인 차원에서 만들어진 하나의 고독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 그런데 그 고독이 시하고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외로움하고 고독은 다른 거예요. 이거 그 영어도 보면요, 외로움하고 고독은 달라요. 그러니까 외로움은 뭐냐면 이거는 loneliness예요. loneliness. 근데 고독은 solitude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관계를 지향하지만 그 관계를 맺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불안이 오고, 또 거기에서 어떤 우울이 오고, 또 거기에서 어떤 자신의 어떤 통제할 수 없는 어떤 분노가 오는 그런 분리된 감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런 거하고는 관계없어요. 그런 외로움하고 고독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독은 뭐냐면 그렇게 어떤 관계의 분리에서 오는 어떤 우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관계는 맺되 그 관계가 분리되든 분리되지 않든 그것에 흔들리지 않는
어떤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감정이 존재할 때 고독이 오거든요. 그거는 다시 말하면 시인이 그 고독해지기 위해서는 일단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이 전제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이 전제가 된 사람들은 어떠한 관계에서 오는 어떤 이를테면 분리에서 오는 타인과의 어떤 관계에서의 어떤 분리에서 오는 불안이라든가 고독이라든가 우울이라든가 이런 감정보다는 충만함 그리고 융화, 안정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독하다, 시인이 고독하다라고 할 때 그 고독이 그렇다는 거예요. 불안하다, 우울하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 충만적이고 자기 조화적이고 그리고 자기 안정적인 자기 내적으로 자기가 강하기 때문에 어떠한 외적으로 어떠한 것들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런 어떤 차원에서의 고독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 허영자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시인의 고독은 그런 고독, 그러니까 진정한 고독, 그런 우울이 아니라 그런 우울을 외로움을 초월한 진정한 고독을 당신의 어떤 그 시쓰기와 이제 연결을 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시인이 그 어떤 고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의식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냐면 제가 그 시를 찾아보다가 가장 그 자의식이 가장 강하게 드러난 시 중에 하나가 자문자답이라는 시예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너는 이 이승에서 무엇을 살려 했는고? 네, 변화무상한 이 이승에서 변하지 않는 것을 찾아서 그것을 살려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던고? 네, 고독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자들의 끊임없는 고독이었습니다. 시대가 변해도 사회가 변해도 역사가 변해도 사람이 변해도 세월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은 오로지 살아있는 자들의 외로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았던고? 네, 시를 살았습니다. 오로지 변하지 않는 나의 쓸쓸한 시를 살아왔습니다. 나의 시로 나의 내부에 무한 공간 깔려있는 순수 고독의 광맥을 캐면서 오로지 그 혼자의 흔들리지 않는 시의 길을 살아왔습니다. 자문자답이라는 그 조병화의 시인데요. 저는 다른 어떤 시보다 고독에 대한 시인의 자의식이 가장 잘 드러난 시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시인이 겨냥하고 있는 고독은 시대의 변화와는 무관한 그것을 초월해서 존재하는 어떤 절대적인 대상이 바로 조병화가 추구한 고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절대 고독은 사실은 그 조병화 시에서 보면 고향도 그런 것 같고 꿈도 그런 것 같고 어머니도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고독과 이런 것들은 고향이나 꿈과 어머니는 등가예요. 가치가 그 무게가 비슷한 것 같아. 그래서 시인은 이 본질적이고 절대적인 고독 속에서 살아왔을 뿐만 아니라 살려 했던 거죠. 그런데 시에서 고독에 대한 이러한 태도는 항상 시와 대응 관계를 이룹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자문자답이라는 시에 보면 2연에서는 고독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3연에서는 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고독이 곧 시고 고독이 곧 자신의 나의 어떤 시쓰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조병화의 고독이라는 것은 그냥 고독이라고 하면 안 되고 순수 고독이라고 하는 게 맞아요. 왜냐? 그 순수라고 하는 게 어떤 절대성을 띠기 때문에 그런 거죠. 뭐 시대나 사회의 어떤 흐름에 따라서 변하는 고독? 그런 고독이 아니에요. 절대 변하지 않는 고독, 절대 고독.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순수 고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고독에 대한 시인의 강한 자의식은
그 예시 전반에 대한 태도를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아까 시에서 그 순수 고독의 광맥을 캐면서 오로지 그 혼자의 흔들리지 않는 시의 길을 걸어왔다. 이 대목이야말로 이 시인의 혹은 시쓰기의 시쓰기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가장 잘 드러낸 어떤 시행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병화의 고독을 이야기할 때는 그래서 이런 그 차원의 포커스를 맞춰야지 조병화의 고독이 제대로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얘기는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조병화에게 고독은 뭐냐? 그러니까 조병화 시인은 어떤 것을 고독하다고 이야기를 한 것일까? 그게 또 중요하죠. 그러니까 두 번째 문제예요. 근데 조병화 시인은 그러니까 존재 자체를 고독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존재 자체를 고독으로 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존재가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데 제가 이제 앞서 조병화가 존재를 노래한 한국의 대표적인 시인인데 거기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건 다시 말하면 존재에 대한 어떤 이론이나 담론들은 상당히 많아요. 하이데거서부터 니체, 그 다음에 키에르케고르, 야스퍼스, 한나 아렌트, 그 다음에 스벤젠까지 이런 고독에 대한 담론들은 상당히 많은데 그런 고독을 가지고 한국 시를 특히 조병화 시를 깊이 있게 뭔가 들여다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은 거의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존재를 우리가 어떤 시인이 존재에 다가가려면, 다시 말하면 고독해지려면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굉장히 어려운 문제 같아요. 저도 이제 대학에서 실론을 가르치면서 아이들한테 하이데거의 이제 존재론을 강의를 하는데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워해요. 그러니까 어려워하는 건 애들이 왜 어려워할까? 그 존재에 관한 문제를 생각해 보니까 이 친구들은 너무 개념화된 도구화된 언어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존재와 만나기 위해서는 개념화되고 도구화된 것을 넘어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어떤 나무와 직접적으로 만나야 되고, 꽃과 직접적으로 만나야 되고, 장미와 직접적으로 만나야 되고, 꿈과 직접적으로 만나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나무를 만나는데도 개념을 통해서 만나고, 도구를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장미는 예를 들면 사전에 보면은 이게 가시가 있고 넝쿨 식물이고 어쩌고 그런 어떤 사전적인 지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알고 있는 장미는 그런 장미. 그런데 시인은 그런 식으로 장미를 만나지는 않잖아요. 이를테면 송욱 시인이 벌거숭이로 춤을 추었다. 그런 어떤 이미지로 장미를 형상화한 것들을 보면, 그러니까 시인은 어떤 사물을 직접 만나려고 하는 거죠. 어떤 개념이나 도구라고 하는 그런 중간자적인 것을 생략을 하고 그 사물 자체, 세계 자체를 그대로 만나려고 하는 것. 그렇게 만나야지 거기에서 존재가 드러난다는 거고 존재성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이데거가 언어가 존재의 집이다라고 한 얘기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가 곧 언어고 언어가 곧 존재라고 하는 말이 거기에서 나오는 말이고,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조병화 시인의 어떤 고독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존재 자체를 고독으로 보았다는 거고, 그런데 그 존재 자체를 고독으로 볼 때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어요. 조병화 시인의 시 속에 뭐냐면 아주 쉬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런 사물이나 어떤 대상을 통해서 존재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 이를테면 나무, 바람, 구름, 하늘, 땅, 이건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오히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러한 사물이나 어떤 이런 대상들 속에서 존재를 더 발견하니까 이게 더 새로운 거예요. 굉장히 굉장히 어떤 평범한 일상화된 어떤 대상인데 이걸 낯설게 보니까
그렇게 보니까 좀 더 친근하게 조병화 시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고독 그리고 존재 여기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게 아닌가 많은 그 독자들이. 그래서 그런 어떤 시인이 다시 말하면 존재 자체가 고독이다라고 하는 걸 잘 보여준 시가 겨울나무라는 시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겨울나무는 종교처럼 하늘로 하늘로 솟아오른다. 매서운 바람 속에서, 냉랭한 대기 속에서, 세찬 눈보라 속에서 오로지 굳은 이념, 묵묵히 카랑카랑한 기침 소리를 내부로 숨기며 죽이며 의연한 모습으로 겨울나무는 스스로의 종교처럼 하늘로 하늘로 솟아오른다. 안으로 스스로의 하늘을 넓히며 파릇파릇 생명을 닦으며 밤에도 잠자지 않는 꿈을 꾸고 투명한 영혼으로 쉼 없이 겨울나무는 스스로의 종교처럼 스스로의 하늘로 솟아오른다. 그러니까 시인의 의식이 투영되어 있는 대상이 겨울나무예요. 그러니까 시인은 겨울나무를 솟아오른다의 차원에서 들여다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들여다봄이란 나무의 존재성, 다시 말하면 나무의 고독함을 들여다본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겨울나무의 고독함을 솟아오름에서 발견한다는 것은 그것의 자아를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그 나무의 자아. 그러니까 나무의 자아를 통해서 나의 자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우리가 투사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시인의 의식을 그 나무한테 투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인의 자아가 저 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저 겨울나무의 자아와 같은데 그 겨울나무의 자아가 드러내는 게 바로 고독이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 고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나무는 의연하고 항상 스스로의 종교이고 스스로의 하늘을 지닌 존재. 그렇기 때문에 고독은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과 이해를 전제로 한다는 거죠. 이러한 자기의 이해가 전제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고독이란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그건 외로움이라고. 그러니까 결핍과 부재, 여기에서 비롯되는 우울, 불안, 소외의 감정을 동반할 수밖에 없는데 조병화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고독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겨울나무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굉장히 의열한, 스스로 뭔가 황홀해하고 스스로 자기 충족적인, 자기 안정적인 그런 고독을 노래하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그 나무는 또 줄기가 있고 잎이 있고 꽃이 있고 그리고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나비도 오고 새도 오고, 그러니까 타인의 어떤 그 관계성 속에서의 고독을 또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병화 시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고독은 절대적인 고독이다, 순수 고독이다. 제가 이런 말씀을 앞서서 드린 겁니다. 그래서 나무의 고독이 은폐하고 있는 것은 파릇파릇한 생명과 밤에도 잠자지 않는 꿈과 투명한 영혼 같은 것입니다. 시인 역시 꿈 영혼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이러한 고독의 기원 하에서 이루어지는 자아의 산물입니다. 그래서 조병화 선생님 늘 꿈 이야기하고 영혼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항상 고독의 기반을 둔 꿈과 영혼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겨울나무의 고독이 스스로의 종교 혹은 스스로의 하늘 차원으로까지 그것은 이제 충만해 있지만 기실 그것은 시인의 시인의 어떤 바람, 기원 이런 것에 다름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독이 깊어지고 견고해지면 스스로의 종교나 하늘을 가지게 된다는 시인의 이러한 사유는 나무와 자신의 자아를 동일시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에게 나무는 단순한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시인에게 나무는 그것이 아니라 뭐냐? 너라는 거죠. 너.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의 대상으로 취급하는 거지만 너라고 하는 건 의인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시인들이 가지는 사물성 이야기했잖아요. 그 사물성을 사실은 그 원시인들의 언어에서 찾고 있잖아요. 원시인들은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대상을, 다시 말하면 나무든 꽃이든 뭐 곰이든 이런 것들을 그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게 아니라 너라고 인식하는 거죠. 어떤 의인화해서 인식을 한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의 사물성. 그러니까 조병화 시인한테도 이 나무는 그것이 아니라 너라는 거죠. 그래서 사물성이 드러나는 거고, 그 사물성이 곧 존재가 되는 거고 존재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이데거식으로 이야기하면 그런 고독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진정한 고독은 어떤 복잡한 관계 속에서도 각자가 자기의 어떤 정체성을 잃지 않는 것, 그리고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뭔가 자신의 길을 꿈꾸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것, 이게 이제 고독인 거죠. 그래서 이 바람과 구름 같은 시도 그렇다는 거예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바람과 구름은 같이 삽니다. 바람 가는 대로 구름은 갑니다. 바람 머무는 대로 구름은 머뭅니다. 인간의 희노애락을 바람과 구름은 같이 합니다. 하늘과 땅, 이 이승천지를 언제부터인가 바람만 홀로 불고 있습니다. 외톨로. 이런 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존재의 문제와 관련해서 바람과 구름은 같이 삽니다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데가 있어요. 왜냐하면 바람만도 아니고 또 구름만도 아닌 바람과 구름인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각하는 세계는 무수한 이러한 바람이든 구름이든 이런 존재자들로 이루어져 있는 세계잖아요. 특히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 존재자를 존재자이게끔 해주는 존재자의 가능성으로서의 어떤 존재. 그러니까 존재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존재자를 존재자이게끔 하는 어떤 존재가 중요한 거죠. 하이데거식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이게 존재가 되는 거고, 조병화 시인이 이야기하는 고독도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바람과 구름은 존재자이며 그것을 바람이 되고 구름이 되게 하는 어떤 가능성으로서의 존재가 또한 여기에 내재해 있다는 겁니다. 존재의 차원에서 바람을 보면 그것은 개념에 물들지 않은 순수하고 낯선 사물일 뿐이에요. 이것은 구름 역시 마찬가지죠. 이때 여기에서 말하는 개념에 물들지 않는 순수하고 낯선 사물이 바로 존재인 거죠. 바람이든 구름이든, 그러니까 모든 사물은 그 자체로 하나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인은 이 존재를 고독하다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바람 그 자체로 존재하기 때문에 고독한 것이고, 또 구름 그 자체로 존재하기 때문에 고독한 거죠. 그러나 이것이 분리나 소외를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바람과 구름이라는 존재자는 존재라는 세계 내에 있기 때문에 이들은 모두 존재의 집에 있는 거죠. 존재의 이러한 방식은 곧 고독의 방식이라는 거죠. 고독의 방식이 곧 존재의 방식이라는 거죠. 바람과 구름이 같이 살다가, 그렇죠? 같이 살다고 시인이 노래했잖아요. 혹은 바람이 가는 대로 구름이 가다가 어느 순간 구름이 사라졌다고 해서 이들이 서로로부터 분리되고 서로로부터 소외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상적인 차원에서 보면 바람인 홀로, 외톨로 있는 것이지만 그것은 바람의 존재 방식이 그렇다는 거고, 그 홀로 혹은 외톨이 곧 고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람과 구름에서처럼 이 우주의 모든 것들은 홀로 혹은 외톨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밤하늘에 떠 있는 별 하나가 고독해 보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고독은 존재의 충이람, 그렇죠? 어떤 이 가득참 속에서의 홀로일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고독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시인의 고독이 그런 고독을 말하는 거지,
단순한 어떤 외로움, 거기에서 기인하는 우울이나 불안이나 이런 고독을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바람만 홀로 불고 있는 상황을 견디고 즐길 수 있는 시인. 그런 사람은 고독한 존재겠죠. 그렇죠? 그런데 근대 이후에 이제 문명이 발달하면서 그 인간의 사유를 통한 관계가 아닌 어떤 물질적인 관계망이 득세하게 됨에 따라서 그 오늘날은 외로움은 늘었어요. 그런데 고독은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진정한 고독은 줄어든 거죠. 그게 현대사회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고독하지 못하다는 거죠. 특히 이제 디지털이라는 게 사실은 그게 비트라는 물질이잖아요. 그 물질이 빚어내는 어떤 감각, 그거는 사람을 고독하게 만드는 물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점점 고독을 잃어가는 거죠. 그 점점 고독을 잃어가는 현대인들에게 이렇게 그 시인처럼 그 어떤 존재, 고독의 존재, 존재성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이런 현대인들의 어떤 그 사유에 굉장한 어떤 반성, 성찰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언어라는 거죠. 시인의 그 시적 언어가. 네.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고독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존재를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아무나 어떤 나무에서 존재를 읽어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저 꽃에서 아무나 존재를 읽어낼 수 있을까요? 아무나 저 꽃이나 나무와 어떤 어떤 대화, 어떤 그 개념이나 도구를 통하지 않고 대화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뭔가 전제가 돼야 되잖아요. 그걸 할 수 있는. 그 전제가 뭐냐? 바로 시인의 의식이 중요하다는 거죠. 시인의 의식이 가지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시인이 어떤 태도를 가질 때 그 존재와 대화가 가능할까? 그 존재성을 읽어낼 수 있을까? 다시 말하면 세계의 사물에 은폐되어 있는 존재를 발견할 수 있을까? 그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그 시가 좋은 시냐 좋지 않은 시냐는 시인의 어떤 이런 의식에서 결정이 되는데 그 시인의 의식이 개념화되어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시인의 의식이 그 언어를 도구화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느님이라고 하는 어떤 대상이 존재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 하느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라 그러면 하느님은 절대적인 존재고 숭고하고 신성하고 그렇죠? 전능하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김춘수 시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느님은 3월의 젊은 느릅나무 잎새에 있는 연두빛 바람이다. 다르잖아요. 전지전능하다, 숭고하다, 이건 너무 식상한 거고, 이미 개념화되고, 때 묻은 거고, 언어를 도구화한 거죠. 그런데 3월의 느릅나무 잎새에 있는 연두빛 바람이다. 이게 하느님이다. 그렇죠. 제가 볼 때도 오히려 그게 하느님의 훨씬 더 가까이 간 하느님의 존재성을 드러내는 어떤 사유라고 생각이 들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렇지만 어디에나 다 존재하는 그런 존재를 3월의 느릅나무 잎새에 있는 연두빛 바람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시인에 물들지 않은, 개념에 물들지 않은, 그리고 어떤 언어를 도구화하지 않는 그런 어떤 의식, 이런 게 전제가 될 때 존재와 만나는 거죠. 그걸 현상학에서는 소여라고 얘기하거든요. 직접적인 의식을 가지고 어떤 사물과 만날 때 드러나는 중요한 개념이 바로 소여의 개념이죠. 그러니까 하이데거가 왜 이 철학자가 그 현상학자가 왜 시의 이야기를 할까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시인이 조병화 시인이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나무든 꽃이든 아니면 꿈이든 이런 시적 대상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만나는 거죠.
직접적으로 만나기 때문에 그 나무의 존재성이 드러나고 꽃의 존재성이 드러나고 별의 존재성이 드러나고 어머니의 존재성이 드러나고 그렇다는 거예요. 고향의 존재성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자기의 의식, 자기의 의식 그런 의식을 통하는데 그런데 그런 의식은 시인이 내면을 지향하면서 이거는 드러나는 그러니까 시인이 어떤 외적인 세계를 지향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어떤 내적인 세계를 지향하면서 이런 의식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이 숨겨진 은폐된 의식에 은폐된 어떤 내면을 들여다 보았을 때 이런 의식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인의 그 시를 보면 그 자신의 내면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바깥이 아니라 그냥 외적인 어떤 풍경 이런 게 아니라 자신의 내면 풍경 이런 걸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시가 있어요. 그 마스크라는 시인데 이런 시예요. 동양 나이 65세를 넘어가는 얼굴을 동으로 굳혀 얇게 떠낸 나의 마스크, 처절했던 내 내부의 긴 세월, 그 고독한 내라는 보이지 않고 태풍이 지나간 해안에 맥없이 홀로 남긴 빈 조개 껍질처럼 허공에 놓여 그 눈은 깊이 안으로 잃은 걸 찾고 있다. 이런 시가 있어요. 이게 마스크라는 시예요. 그러니까 이 시의 표층에 드러난 시적 대상은 마스크예요. 하지만 시인이 겨냥하고 있는 대상은 그 마스크 이면에 은폐되어 있는 자신의 처절했던 내부의 긴 세월 혹은 고독한 내란입니다. 여기에서 처절했던과 내란이 암시하고 있는 것처럼 시인의 내부와 고독은 치열한 어떤 존재론적인 사건을 치르고 얻어진 그런 세계라는 거죠. 시인 자신의 내면 혹은 고독이 이러하다는 것은 그것의 어떤 견고함을 드러내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저는 보고요. 시인이 궁극적으로 겨냥하고 있는 고독이 한낱 포주의 차원에서 제기된 것이 아니라 치열한 이런 내적 투쟁을 통해 얻어진 산물이라는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시인은 자신의 삶과 시쓰기의 진정성을 우리에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야. 특히 시 속에 눈은 깊이 안으로 잃은 걸 찾고 있다는 고백은 자신의 삶과 시쓰기에 대한 반성적인 태도를 잘 드러낸 그런 시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으로 향하는 이 조병화 시에서의 고독은 자신만의 존재성을 지니기 위한 시적 전략으로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안으로 향한다는 것은 곧 나만이 찾아갈 수 있는 영혼의 섬 하나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영혼의 섬으로 인해 시인은 관계의 단절이나 분리에서 오는 결핍된 존재가 아니라 내적으로 충만한 존재로 남게 되는 겁니다. 내적인 충만함을 지닌 존재는 소외와 우울함 같은 감정을 느끼기보다는 조화와 균형에서 오는 평온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외로운 섬으로 표상되는 시인의 고독이 타자와 갈등하거나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타자를 포용하고 융화하는 존재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시인의 외로운 영혼의 섬은 우리가 볼 때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존재로 인식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텅 빔은 결핍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너싱이 아니에요. 이거는 충만함, 외로움이 아니라 고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인은 자신의 이 고독한 세계를 고요함으로 명명을 하고 있어요. 시 속에서. 그러니까 조병화 시를 보면 자신의 이러한 어떤 고독한 세계를 고요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고요함. 자, 예를 들어 볼까요? 고요를 듣고 있습니다. 소리 하나 없는 고요를 듣고 있습니다.
있는지 없는지, 보이는지 보이지 않는지 고요로 있습니다. 불같던 사랑도, 가슴 저리던 그리움도, 애타던 기다림도, 참을 수 없었던 외로움도, 잡을 수 없던 꿈도 지금은 부질없는 부끄러움에 숨어서 작게 텅 빈 유물로 고요를 듣고 있습니다. 들리지 않는, 보이지 않는, 그저 비어있는 이 고요한 유물이라는 시입니다. 그러니까 시인이 듣고 보고 있는 것은 고요죠. 그렇지만 이때의 그 고요는 소리 하나 없고 보이는지 보이지 않는지 알 수 없는 고요라는 거죠. 시인이 고요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데에는 그것이 텅 비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요는 텅 비어 있는 고요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어 있는 세계에서는 다 비어 있는 세계에서는 인식을 통한 이런 분별지라고 하죠. 이성적인 분별지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양의 무를 이게 서양 공부하는 친구들이 이걸 너싱으로 번역을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너싱은 없다는 거예요. 아예 없는 거예요. 서양 애들이 말하는 너싱은. 그런데 동양의 무는 있음을 전제로 한 없음이에요. 그래서 서양 애들이 말하는 그 이성이라는 거는 유거든요. 있을 유자. 근데 이 무는 유보다 더 큰 거예요. 이 유는 무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걸 가늠할 수 없는 거예요. 있는지 없는지도. 그러니까 너무 크기 때문에 투명하지도 않은 거예요. 불투명한 거고. 모호한 거고. 이런 게 무의 세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인들이 지향하는 존재의 세계가 그런 거고, 그리고 시인들이 쓰는 그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언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시인을 진정한 시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존재성을 드러내지 못하는 시인은 시인이 아니죠. 자, 어쨌든 이 텅 빈 세계, 이 고요가 텅 비어 있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시인이 궁극적으로 드러내려는 고독의 세계를 보다 그런 텅 비어 있는 것이 구체화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끌어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시인의 고독을 이야기할 때는요,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고요, 텅 빔, 고독. 이게 하나로 이어지면서 그 고독이라는 고독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되냐면 입체감과 부피감을 드러낸다는 거죠. 평면적인 게 아니라 그 고독의 입체감을 부여하고 부피감을 부여하는 게 뭐냐? 고요, 텅 빈. 동양의 어떤 그 노자식으로 이야기하면 무의 세계가 그런 걸 오히려 더 풍부하게 한다는 거예요. 개념화된 거는 오히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몸을 또 나름대로 이제 비평의 화두로 삼는 사람인데 인간의 몸하고 같은 거예요. 근데 서양 애들의 몸이라는 건 피지컬이에요. 얘들은 이거 다 기라든가 이런 걸 다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서양의 의학이라는 것 자체가 해부학이잖아요. 우리는 해부학이 아니잖아요. 한의원에 가면 맥을 짚잖아요. 그럼 기의 움직임을 말하는 거죠. 그건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꼭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기가 없으면 사람은 생명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시 언어도 이 존재의 언어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어떤 입체감과 부피감, 이 언어의 입체감과 부피감, 고독의 입체감과 부피감을 부여하는 것은 고요와 텅빔이라고 하는 것. 그 비어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을 채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시인의 고독이, 제가 지금 고독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 한 점 의식의 회의도 없이 온전한 충만함으로 끝을 맺고 있지 못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충만함이 다 가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바로 시인이 뭘 느끼기 시작을 하면서 이 존재에 대한 불안이 이제 엄습을 시인한테 하게 되냐면 바로 죽음이에요. 시인이 어느 순간 여기 조병아 시를 보면 이제 시인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문득문득 그 죽음을 느낀다고. 이거는 이제 실존의 차원에서의 죽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죽음을 느끼니까 지금까지 의연한 어떤 자신이 추구해왔던 그 고독의 존재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하나의 어떤 그 틈이 생기는 거고, 뭔가 균열이 생기는 거예요. 응? 그게 바로 죽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점 회의 없이 고독에서 시작하여 고독으로 끝난다면 그러한 의식의 소유자는 제가 볼 때 인간이 아니죠. 한 점 회의 없이 고독에서 시작해서 고독으로 끝난다면 그거는 인간이 아니라 신이겠죠. 그런데 시인은 인간입니다. 신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죽음 앞에서 죽음을 앞두고 불안해하는 것. 그렇죠? 이거는 시인의 자신의 능력밖에 어떤 존재론적인 사건 아니에요? 그 죽음에 대한 어떤 이런 인식은? 그리고 시인이 추구하는 그 고독은 그래서 이 죽음을 비껴갈 수 없다는 거. 자신이 추구하는 고독이 하나의 세계를 지니기 위해서는 반드시 맞닥뜨려야 할 존재가 바로 죽음인 거. 그렇죠? 그러나 그렇지만 시인은 직접 죽음을 경험할 수 없잖아요. 시인이 할 수 있는 건 뭐냐? 죽음에 대한 자신의 의식을 드러내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죽음에 이르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그래서 이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시를 보면 그 시에서도 역시 고요, 텅빔, 고독 이런 의미 구조가 드러나요. 그래서 그 속에 존재하는 고독의 의미,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그 시인이 죽음을 노래한 그런 시들을 통해서 우리가 들추어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이 죽음이 시인의 시적 상상에 그러면 장애물일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물음에 대한 답은 죽음에 대해 보여주는 시인이 보여주는 그 시인의 시적 감각과 태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시인한테 죽음이 이 고독을 이야기하는데 장애물이었을까? 결론으로 얘기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그 고독이 더 견고해졌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죽음 때문에. 죽음 때문에 오히려 시인이 추구해온 고독이 더 견고해졌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시인이 들추어낸 고독, 그 중에서도 고요 내에서의 고독은 죽음과 닮아 있어요. 시인이 들추어낸 소리 하나 없고 보이는지 보이지 않는지 알 수 없는 고요의 세계는 죽음의 세계를 강하게 환기합니다. 하지만 이 세계는 실존적인 감각 차원에서 상상할 수 있는 죽음의 이미지에 불과합니다. 실제 죽음의 세계가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시인 역시 알 수 없죠. 실존적 감각의 차원에서 보면 죽음은 삶과는 단절된 시인의 인지 차원으로는 규명할 수 없는 세계잖아요. 삶과는 다른 존재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삶의 감각이 정지된, 소리도 없고 보이지도 않는 고요한 세계로 상상할 뿐이에요. 근데 이렇게 죽음의 세계를, 이걸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실존적인 세계에서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노래할 수 없는 걸 조병화 시인만 그런 게 아니라 모골도 마찬가지야. 모골도. 그 하관이라는 유명한 시 있어요. 그 동생이 죽고 나서 쓴 시인데 그 모골 선생이 그 하관에서 이렇게 노래를 했어요. 그러니까 시인이, 그러니까 자신이 살고 있는, 내가 있는 세계를, 내가 있는 지금 여기 현실의 세계를 열매가 떨어지면 툭 하고 소리가 들리는 세상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죽음의 세계가 어떠한 세계인지를 강하게 환기받잖아요. 삶의 세계가 뭔가 열매가 떨어지면 툭 하고 소리가 들리는 세계니까 죽음의 세계는 그런 소리가 안 들리는 세계. 다시 말하면 조병화식으로 이야기하면 고요한 세계. 고요한 세계. 그리고 텅 빈 세계. 그런 세계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죽음은 시인의 고독을, 제가 볼 때 시인의 고독을 더 견고하게, 할 수도 있고 느슨하게 할 수도 있는데 이 조병화 시인한테는 그것은 더 견고하게 하는 쪽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나 그 흐름의 방향은 그런 견고함을 지향한다는 거고, 시인 혹은 시인의 고독한 자아는 끊임없는 육체의 병과 싸우는 늙음의 과정에서 흔들흔들
무너져 가기도 하고 갈수록 비어가는 길과 하늘을 보면서 불안을 느끼기도 합니다. 시인이 사람이기 때문에. 죽음을 향해 흘러가는 실존적 과정에서 느끼는 시인의 불안은 인간으로서 맞닥뜨려야 하는 숙명 같은 것이죠. 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 일반 사람들은 그래서 누굴 찾는 거예요? 신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의 힘을 빌려서 평정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조병화 시인에게는 그런 신이 없어요. 그런 시인이 없어. 하지만 그에게는 이런 신을 대체할 만한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어머니입니다. 그에게 어머니는 텅 빈 세계를 채우고 불안을 잠재우는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 이승이 아닌 저승에 있습니다. 시인은 이 어머니를 수시로 불러내 자신의 결핍을 채우려고 합니다. 특히 끊임없는 육체의 병과 싸우는 늙음의 과정에 있는 시인에게 어머니는 육체를 넘어 정신과 영혼으로 표상되는 존재성을 드러냅니다. 그에게 어머니는 그의 결핍을 채워주는, 그를 살아가게 하는 동력입니다. 락강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욕망은 죽음으로 끝난다. 그렇죠? 죽음으로 끝나지만 시인은 그 욕망을 어머니를 통해 죽음 이후까지 이어가려고 합니다. 죽음으로 인한 이승과 저승의 단절이 아니라 어머니를 매개로 하여 둘 사이를 이어가려는 욕망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시인은 늘 어머니의 부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제 그 시 한 편이 있는데요. 좀 긴 시인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의지할 만한 신도 사람도 종교 같은 것도 없이 오로지 혼자 안에서 혼자를 지켜 혼자에서 의지하여 혼자를 살아온 것이 아닌가. 그 혼자 안에서 아름아름 믿음과 예감, 마음의 의지 같은 것이 있었다면 먼 곳, 어느 곳에 나를 기다리고 계실 듯한 어머님의 자리, 나도 그곳으로 가는 거다 하는 투명한 신앙 같은 것이 아니었던가. 어머님, 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신이 주신 목숨을, 당신의 뜻한 생애를 찾아 더듬으며 당신의 약속대로 당신의 길을 당신에게 가까이 이렇게 혼자 살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당신 말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멀리 성당을 바라다보며 사찰을 보며 하늘로 뾰족뾰족 솟아오른 예배당을 보며 먼 그 거리, 외톨로 혼자 가는 길, 나는 지금까지 의지할 만한 신도 사람도 없이 오로지 혼자 안에서 혼자를 지켜 혼자에 의지하여 혼자를 살아온 게 아닌가. 어머님이 기다리고 계신 듯한 그 확신, 먼 자리, 그 약속의 자리, 아름아름 그 생각에 의지하며. 나는 지금까지 나의 사원이라는 시의 전문입니다. 시인은 이승에서의 자신의 삶을 의지할 만한 신도 사람도 없이 오로지 혼자 안에서 혼자를 지켜 혼자에 의지하여 혼자를 살아온 곳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러한 태도는 단독자적인 존재성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그는 신 앞에서의 단독자가 아니라는 거죠, 문제는. 신 앞에서의 단독자로 서 있는 존재가 아니라 어머니 앞에서 단독자로 서 있는 존재라는 거죠. 이런 이유로 신을 믿는 존재들이 사후의 세계를 갈망하듯이 그 역시 사후 세계를 갈망합니다. 이들 사이의 차이는 뭐냐 하면 시인에게서는 그 신이 어머니라는 거죠. 이 시에서 시인이 어머니를 향한 고백은 일반 신자들의 신을 향한 고해 성사와 다르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축복과 영광 안에서 어머니의 섭리대로 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어머님이 기다리고 계실 듯한 곳으로 가는 것이 시인의 최종 목적입니다.
삶의 목적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어머니의 섭리 안에서 살다가 어머니 곁으로 가는 것이 시인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그는 이미 자신의 종교 혹은 사원을 지니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성당 사찰, 예배당 같은 무사람들의 사원이 아닌 자신만의 사원인 것이죠. 무사람들의 사원인 성당, 사찰, 예배당 등은 각각의 고유한 분위기가 있죠. 마찬가지로 시인의 사원도 그 특유의 고요한, 아주 고요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고요, 텅 빈, 고독으로 이루어지는 관계 내에서 만들어진 그런 사원이죠. 그러니까 시인의 사원은 그런 거죠. 시인이 고독한 사원은 그렇다는 거죠. 나의 좁은 가슴 안엔 넓은 집이 하나 있습니다. 집은 항상 비어 있으나 가끔 어머님이 들르시곤 합니다. 어머님이 들르셨다 가시면 절은 한결 하얗게 비어갑니다. 텅 빈 우주, 하얀 마당의 고요한 혼자. 나도 이곳에서 어머님이 가신 곳을 찾곤 합니다. 나의 좁은 가슴 안엔 이라는 시입니다. 나의 사원의 존재성을 잘 드러내고 있는 시입니다. 이 사원은 나의 좁은 가슴 안에 있습니다. 가슴은 나의 존재성을 대신하는 제유입니다. 제유적인 표현이에요. 이런 점에서 나의 좁은 가슴 안엔 넓은 절이 하나 있습니다라는 표현은 아주 의미심장한 데가 있어요. 이 말은 내 가슴, 다시 말하면 나라는 존재는 넓은 절 하나로 초점화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넓은 절이 곧 나이며 그 절은 항상 비어 있는데 그 존재가 마치 텅 빈 우주 속 고요한 혼자 같다는 겁니다. 고독한 존재자로서의 나의 모습을 고요와 텅 빔의 이미지를 통해 잘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시와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시에서의 고요와 텅 빔이 삶을 중심으로 서술되고 있다면 여기에서의 그것은 죽음을 중심으로 서술되고 있습니다. 어머님이라는 존재를 텅 빈 고요 속에 불러냄으로써 그것이 삶을 넘어 죽음을 겨냥하고 있다는 것을 강하게 환기합니다. 어머님의 존재는 시인이 추구해온 고독의 문제를 확장하면서 집중화하는 쪽으로 유도합니다. 어머님의 존재를 불러냄으로써 삶을 넘어 죽음이 본격적으로 시적 상상의 체계 내로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를 통해서 죽음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보여줌으로써 그것을 보다 친밀하고 밀도 있게 다루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인에게 어머니라는 존재가 각별한 만큼 이승이 아닌 저승의 존재가 된 어머니를 향한 몸과 마음은 정서의 구체성과 확장성을 동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인은 죽음의 실제를 온전히 지각할 수도 또 이해할 수도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최선은 어머니를 매개로 하여 죽음의 문제를 끊임없이 자신의 의식 속으로 끌어들여서 그것을 지각하고 인지하고 또 이해하고 판단하는 일련의 시적 상상의 과정을 밀고 나가는 그런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인에게는 고독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 아니라 죽음이 고독에 이르는 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진정성이 있는 시적 사유를 통해 세계에 은폐된 고독의 존재성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의 좁은 가슴 안에라는 이 시에서 정말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그 시행이 이거 같아요. 어머님이 들르셨다 가시면 절은 한결 하얗게 비어갑니다. 여기 이 시 행에서처럼 시인에게 그것은 어머니를 매개로 하여 의식의 진화를 거듭합니다. 이렇게 죽음이 드러나기 때문에 고독 또한 강하게 환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어머니에 대한 시인의 지극함은 한결 하얗게 비어감이 말해주듯이 그것은 언제나 죽음 혹은 고독의 정수를 향해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시가 겨냥하고 있는 고독의 성격과 함께 그의 시 전반의 존재론적인 의미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이제 조병화 시에 나타난 고독의 문제를 이 고요라든가 텅 빈, 또 존재성, 그리고 어머니, 죽음, 이런 문제를 통해서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조병화 씨의 고독과 존재의 문제를 충분히 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조병화 씨의 고독과 존재의 문제가 큰 틀에서 이런 어떤 문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쉽게 말하면 아웃라인 정도 그런 것들을 얘기한 것 같고, 좀 더 이제 깊이 있는 뭔가 이 고독에 대한 논의나 또 연구는 차후에 또 기회가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